제가요 옛날에 국가 예산에 한 100조가량 4분의 1 정도는 전부 도둑질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6조 원이나 되는 국책 사업을 건설회사 간부들이 광화문 근처에 찻집에 앉아가지고 사다리 타기나 뽑기를 해가지고 서로 짜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 거기에 당첨된 사람한테는 밀어주고 나머지 낙찰된 사람들한테는 당첨된 사람이 돈으로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적발됐는데요. 그래서 이 공식 보도자료에 제비뽑기 수법이 적시된 13건의 담합사건 사업비는 6조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시할 정도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적시할 정도면 이건 너무 심해서 저끼리 건설회사 상무들끼리 전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뽑기해서 뭐 라면이나 김밥 싸먹는 게 아니라 그 6조 원이나 되는 공사를 누구한테 딸게 할 건가. 그래서 한 번에 이쪽이 받고 한 번에 이쪽이 받고 해가 서로 밀어주기 하면서 된 사람 안 된 사람한테 인사하고 또 적은 규모의 공사는 회사를 갖다가 5개 6개 동종 면허를 가진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중에 하나한테 당첨되도록 이 편법도 쓰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에 관여했던 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전 정권에서 공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안 삼으니 우리도 입찰 담합이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이 입찰 담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낙찰자가 탈락자한테는 뒷돈을 거는 위로비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요. 자, 이렇게 짜게 되면 입찰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낮게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짜가지고 누가 이번에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좀 위로 쓰고 거기에 사다리 탄 사람은 제일 낮게 써서 나머지는 둘러리 써주고 한 대 몰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공사는 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액수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국민의 혈세가 대형 공사 같으면 몇 천억 몇 조 안 합니까? 그게 그냥 건설회사 입으로 싹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데요. 이런 정도면 징역 수십 년을 때리거나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 건데 회사 간부가 하는 이야기가 문제 삼으면 문제고 아니면 아니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태까지 그냥 다 그냥 공무원하고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 찔러주고 그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참 대통령 부패 척결 이야기하는데 현장은 이렇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2011년 5월에는 제비뽑기를 했다는데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인 건설사 관계자 4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즉 이 철도 코레일에서 발주하는 공사죠. 서해선 복선 전철 제509 5.1km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투찰률 94%로 이렇게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자, 94%로 우리 다 가자. 그래서 이 각사의 투찰률을 종이에 적은 뒤 순서대로 뽑아 적힌 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설계와 입찰 금액 점수를 합산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등기공사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수법이었다. 그러면서 입찰 결과 투찰률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설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선정됐다. 공사비 4,650억에 달하는 광급공사가 제비뽑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찻집에서요. 자, 그래서 업계 1위의 대기업에서 중소규모의 선박회사까지 수십 개 업체들이 많게는 수조 원, 적게는 수십억 원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제비를 뽑고 뒷돈을 꺼내고 이러면서 협상용 나눠먹기 담합을 하는데요. 이게 담합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리니언시라고 해가지고 이 과징금을 이렇게 담합한 사람들은 몽땅 다 몇백억, 몇십억씩, 몇 억씩 이렇게 때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벌금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낼 때 그 과징금을 또 작게 받으려고 한마디로 담합 과징금을 또 이 자진신고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신고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내게 하고 2등 신고한 사람은 반을 내게 하고 3등은 한 뭐 20, 30%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악용해가지고요. 처음에 한 명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담합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서 지는 담합 과징금은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결국은 담합 과징금도 줄이면 뭐 전체적으로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합을 들킬 때 대비해서 이 넣을 만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또 줄이는 부분에 또 담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켜도 돈 조금 내면 공사 이 높은 가격에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런 거랍니다. 한국에요. 노인 중에 제가 3분의 2가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없어서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말을 여러 번 했죠. 실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인 10명 중 7명, 정확하게는 67.3%가 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중 두 가지 이상의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빈곤층이다. 즉, 이 빈곤을 측정하는 측정 요소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빈곤 요소가 있는 분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빈곤층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서 조사했느냐? 국민연금연구원, 즉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그 단체의 기관의 연구원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다고 봐야 되고 65세 이상 노인 2,889명 이 샘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아까 말한 그런 요인들을 7가지를 정해가지고 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이런 7가지를 정해가 조사를 했는데요. 소득 빈곤율이 52.8%. 즉 소득만 갖고 봤을 때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이다. 자산 빈곤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미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자산이 있고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빚을 빼고 그러니까 자산이 1억이고 빚이 6천만 원이다 하면 6천만 원 빼면 순자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최저생계비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6개월치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 빈곤율은 8.1%.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각기 다른 것은 집은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소득은 빈곤한데 자산 빈곤율은 좀 낮더라 이거죠. 그래서 흔히 노인 빈곤율은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건 일각에서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만큼 부동산 자산을 평가해야 된다. 넣어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집을 가지고 그것이 당장 소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 뭡니까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집을 가지고 돈을 받게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집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거 빈곤율은 즉 전세 월세 거주자 혹은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자가 거주자이면서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이 있는 사람 24.6%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상태를 갖다가 봤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솔직히 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노인 일거리는 거의 없고요. 요즘 뭐 80, 90까지 사는데 은퇴는 50대 초중반에 합니다. 대체로. 그러면 그분들이 25년간을 달랑 집 한 채 갖고 소득원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 3분의 2는 아주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노인들은 한마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대상으로 해줘야 될 집단이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복지는 무상보육, 무상육아, 무상교육 뭐 이런 식으로 다 젊은 층, 시끄럽고 표 많은 젊은 층한테 가고 있고요. 실제로 노인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노인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향한 복지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런 찬밥 신세고 돈도 없다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의 불법 사채 시장이 7조 원이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경제의 윤활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박판이나 룸살롱이나 하여튼 돈이 급전이 필요한 데는 다 불법 사채가 판치고 있습니다. 뭐 도박판에서는 돈 잃은 사람한테 빌려주고 공지돈이라 그러죠. 고리 사채 받고 또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아가씨들 사치가 심하고 이래저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아가씨들한테 또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술집하고 대부업 저 불법 사채가 다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전을 아가씨나 손님에게 선이자를 30% 떼고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70만 원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7조 불법 대부업의 이용자가 연 154만 명이고 1인 평균 이용자들은 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자, 7조 원이 1년에 돌아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자로 타는 돈이 40%는 될 건데, 참 이 서민들, 진짜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 돈 한 3조가 이자로 나가면 정말 이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폭력 조직하고 이렇게 대부업하고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 사채를 빌리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짜내서 받아내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장 팔아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지방에 넘겨버리겠다, 술집에 몸 파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대부업에서 나온 돈들이 유흥업, 성매매, 도박업소 등으로 돌고 돌면서 지하 경제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 현실을 정부에서 좀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어두운 곳이 없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서민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